토머스 에디슨, 발명 천재, 오해도 탈도 많은 인물, 1903건의 특허 보유 발명가, 거위알을 품은 호기심 소년, 백열 전구의 상용화, 수천 번에 걸친 필라멘트 실험.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직류, 교류, 표준 전쟁 때 끔찍한 동물 실험을 다행,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발명가이자 사업가. 하지만 여러가지 논란에도 그가 20세기 최고의 발명가이자 혁신적인 기업가임은 분명하다. 단순 발명가가 아닌 가스 산업을 무너뜨리고 전기 산업을 창조한 이노베이터,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에디슨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사람들은 에디슨을 백열전구, 축음기, 영사기 등을 만들어낸 발명왕으로 기억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디슨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현대의 기업 연구소와 실리콘밸리 문화를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 1897년 에디슨의 멜로파크 연구소가 개설되고 이후 AT&T, GE, 듀폰 등의 기업 연구소를 운영하였다. 조직에 의한 발명이라는 연구소 개념을 창조하고 우수 인재 유치, 자유로운 토론, 파격적인 보상, 이른바 실리콘밸리 문화를 창조하였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정규 교육은 고작 3개월. 보수적이고 깐깐한 뉴욕의 자본가들로부터 39만 5천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전기 산업을 건설한다. 현재 가치로 1,000만 달러의 금액, 19세기 최대의 투자금이다. 전기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조하는 기업인 에디슨 머신웍스를 설립하고 이후 조직 개편과 인수합병을 거쳐 오늘날의 GE가 된다. 에디슨 시대는 소식을 전하려면 말과 마차를 이용하는 모두가 여유롭고 느릿한 삶이었다가 산업혁명 이후 미국 전역이 철도와 전신으로 연결되고 기술의 발전이 정보와 사람의 이동을 빠르게 가져갔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까지 등장, 세상은 더욱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었다. 청바지 코카콜라, 미키마우스가 탄생하고 새로운 문화가 끝없이 창출되었다. 전기 엘리베이터와 수만 개의 전등이 빛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설되었다. 타자기의 탄생은 IBM을 거대 기업으로 만들었고 벨이 발명한 전화기는 20세기 초 거대 통신기업인 AT&T로 성장하였다. 필름과 카메라를 생산하는 코닥이 등장하고 GE는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가전제품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에디슨이 발명한 건 아니지만 그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선구자 중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에디슨이 태어났을 때 거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양초와 횃불, 가스 등 정도였다. 누군가의 연설이나 음악을 들으려면 직접 그 현장으로 가야 했다. 당연히 영화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처음 에디슨이 보여준 전기를 도깨비 불이라 여겼고 축음기는 귀신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백열전구의 빛, 축음기의 소리, 영사기의 시각, 빛과 소리와 시각은 에디슨의 위대한 3대 발명이라고 한다. 1931년 그가 사망할 때 미국은 3억 2천만 개의 전구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1억 1,04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매주 7,500만 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박스오피스에 7억 1,9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그의 발명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당시 금액으로 15조 달러라고 추산하였다. 에디슨의 전신기, 전화기, 전기 시스템, 녹음장치, 이미지 촬영장치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인터넷, 컴퓨터, 페이스북, 구글 등은 없었거나 그 시기가 늦춰졌을 것이다. 1847년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난 에디슨.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지나친 호기심으로 학습 부지나 멍청이로 취급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어머니 낸시는 평준화된 공교육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여 좋은 책을 읽히며 직접 교육, 독서법을 가르쳤다. 홈스쿨링 개념이다. 에디슨은 독서의 세계에 빠져 문학, 역사, 과학 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13살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고 기차역에서 과자를 팔아 사업 감각을 익히기도 하며 직접 신문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기차 화물칸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실업자 신세가 되었지만 기차역장의 아들을 구해준 덕분에 전신 업무까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전신 기술의 기초를 배우고 미국 중서부 지역을 방랑하면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던 중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자리를 잡고 1864년부터 4년 동안 베테랑만이 맡을 수 있는 뉴스를 다루는 전신기사가 되었다. 1868년 보스턴의 웨스턴 유니온 전보회사에 취직한다. 그리고 직업 발명가의 길을 선택한다. 첫 발명품은 1868년 전기 투표 기록기. 하지만 정치인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보기 좋게 실패한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실패를 반복, 결국 파산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1869년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여 처음 5,000달러를 벌었다. 월급이 100달러였던 시절이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또 연구를 하고 특허를 내고 다시 5만 달러의 유니온사에 매각하였다. 매각 대금으로 연구와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를 뉴저지
민주주의 산업도시 뉴워크에 설립한다. 섬유 기계 산업이 발달하여 독일, 스위스, 영국 출신의 기술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 전신 기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신 기술 개발에 몰두하여 1875년 한 번에 4개의 전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신기를 발명하였다. 전신 산업의 창업자 세뮤얼 모스의 전신기 발명 다음으로 중요한 발명이라는 평가이다. 이 특허를 3만 달러에 매각하였는데 당시로는 1000만 달러의 가치,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 2600만 달러라고 한다. 1876년 일대 전환을 시도하려 뉴욕 근처의 시골 마을 멜로파크에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한다.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는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에디슨은 전화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허를 웨스턴 유니온사에 10만 달러에 매각한다. 전화기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추궁기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곧바로 발명한다. 추궁기의 발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고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1878년 미국 서부의 개기일식 관찰 후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백열 전구 개발에 올인하게 된다. 월가의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2년간 29만 5천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 1879년 마지막 날 40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백열 전구를 개발한다. 곧바로 전기 산업의 태동을 위해 발전소, 발전기, 전선, 전구, 전기, 소켓 등을 제조하는 관련 기업을 연이어 설립하는 벤처 기업가가 되었다. 1882년 가을 뉴욕 맨하튼에 전기 공급용 발전소를 완공하고 전기의 시대를 열게 된다. 바야흐로 에디슨의 전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직류는 전기의 세기를 강하게 하긴 쉽지만 전압을 높이기가 어려워 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묻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10여 개의 후발 기업이 등장하고 특허 소송을 난립하게 된다. 후발 주자인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 직류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다가 특허 소송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웨스팅하우스는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와 손을 잡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류 전쟁이 시작하게 된다. 인류 최초의 표준 전쟁,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전기 충격을 이용한 동물 생체 실험, 사형 집행 등 극단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교류가 전기 시스템의 표준으로 선택되었다. 10년의 특허 소송도 종결이 되어 웨스팅하우스와 지인은 특허권을 맞교환하고 미국의 산업을 이강 구도로 재편하게 된다. 특허 소송에 패배한 후발 회사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에디슨은 지이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이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지이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실리콘밸리 문화의 아버지, 영화 스튜디오, 영화 제작, 영화관 등 영화 산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창조하고 전기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1887년 운영 중인 멜로파크 연구소보다 10배 큰 웨스트 오렌지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891년 영사기를 최초로 발명하고 1918년 음향 영상 산업에 성공하지만 컨텐츠를 중시하고 기술에만 치중한 나머지 멀티미디어 사업은 쇠락하고 만다. 배터리와 시멘트 사업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 제조, 에디슨 배터리, 에디슨 시멘트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웨스트 오렌지 연구소 주변으로 기업과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1차 대전 기간 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산업단지에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1931년 죽기 전까지 1193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전기 조명 및 전력에 관한 특허 389건, 추궁기 관련 특허 195건, 통신 관련 특허 150건 등 특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자신의 최대 발명은 백열등 전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였다. 현대적 개념의 연구소를 창조하였다. 에디슨과 동시대 기업가 헨리 포드, 1863년생 포드는 에디슨과 15살 차이이고 포드가 15세 때 에디슨은 추궁기 발명으로 이미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포드가 20살 때 에디슨은 뉴욕 맨하튼에 전기 산업을 창조하였고 두 사람은 노년에 자동차 여행을 함께하는 등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포드는 에디슨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 미국 전기 산업의 거장 에디슨과 자동차 산업의 거장 포드, 1896년 뉴욕의 호텔에서 열린 미국 조명기업협회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포드는 에디슨에게 자동차 제작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에디슨은 포드군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어. 당장 해봐. 전기 자동차는 무겁고 충전이 필요해. 반면 가솔린 자동차는 가볍고 충전이 필요 없어. 뭘 망설이나. 이미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에 의해 1881년 사람을 태운 최초의 전기 자동차가 등장한다. 1900년대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인 34,000대가 배터리로 운행하는 전기 자동차였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 에디슨의 조언은 포드의 운명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후 우리가 아는 포드 자동차가 설립되고 포드는
포드는 에디슨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훗날 인터뷰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저를 격려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그 당시 포드는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항상 의심하였다. 그러다 그날 갑자기 빛이 보이는 것이었다. 위대한 발명가가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말한 것이다. 정규왕이 나에게 가솔린 모터가 더 낫다고 말해준 것이다. 에디슨과의 만남 이후 포드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에디슨 조명회사에 근무하며 가솔린 자동차의 연구를 지속하고 1899년 자동차 벤처 기업을 창업, 몇 번의 실패와 도전 끝에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였다. 1903년 7월 첫 번째 자동차 모델 A가 출시되고 5년 뒤인 1908년 그 전까지 미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19만 4천 대였는데 전설적인 모델 T가 출시되고 6년 후 200만 대로 늘어나며 포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포드는 에디슨에게 모델 T의 공장 준공식 참석 초청장을 보냈지만 에디슨은 포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절하였다고 한다. 에디슨은 사교 생활도 미숙하고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후 포드는 에디슨의 배터리 연구를 위해 7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둘 다 월가의 투자자들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에디슨은 배터리 납품 약속을 못 지켰지만 포드는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1914년 에디슨의 웨스트 오렌지 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보험으로 복구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 이때 또 포드는 에디슨에게 75만 달러 수표를 건네며 포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한다. 우정이 깊어지면서 1914년 여러 차례 자동차로 미국 동부를 여행하며 캠핑을 즐겼다. 파이어스톤 창업자 하비 파이어스톤, 자연주의 수필가 존 보로스가 함께했다. 자신들을 방랑자라고 부르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을 느끼고 자동차 경주를 하고 나무를 베어 모닥불을 피우고 동반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며 밤이 되면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여행이 세간에 알려지자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런 G 하딘과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도 동참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자동차 캠핑과 여행이라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포드는 1930년에 내가 아는 에디슨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전구산업의 비밀에 대해 최초의 전구 제작 비용은 1달러 25센트인데 이를 40센트에 팔았으니 당연히 적자였고 다음의 비용은 7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센트에 팔고 있었다. 하지만 판매량 증가로 적자폭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시장 확대로 전구 사업의 손실은 증가하였지만 4년째가 되어 비용은 37센트까지 하락하면서 비로소 이익이 발생한다. 최종적인 전구 생산 비용이 22센트가 되고 그제서야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의 원조는 에디슨이라고 칭하였다. 에디슨은 1878년에 전구를 발명하고 1880년 전구 공장 가동을 시작하여 1884년 수익을 달성하며 연구에서 생산 수익까지 걸린 기간은 6년. 1880년대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기업가는 없었다고 한다.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는 5에서 12%, 미국 전체 GDP에서 연구개발비가 2.5%, 에디슨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하였다. 포드는 에디슨의 역사적인 장소 보존 작업을 위해 추궁기, 백열전구 등을 발명한 장소인 멜로파크 연구소, 추궁기 개량 장소인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 에디슨의 별장을 복원하고 목재, 기계, 도면, 가구, 화학제품 등을 고증을 거쳐 복원한다. 1929년 10월 포드 박물관의 한 건물에 에디슨의 유적을 복원하는 기념식을 열고 월터 클라이슬러, 석유왕 존 D 록펠러 주니어, 31대 대통령 허버트 클라크 후버 등이 참석하게 된다. 혁신은 발명가나 기업가 개인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명이라는 혁신은 제도나 사회적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로 한다. 에디슨의 발명과 기업의 활동 시기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1870년부터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미국 산업 역사의 격동의 시대이다. 철도, 철강, 섬유, 금융산업에서 인수합병, 경영의 효율성 달성으로 산업의 안정기가 찾아왔다. 대표적 인물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석유왕 존 D 록펠러, 철도왕 코닐리어스 벤더빌트, 금융왕 JP 모건 등 거장들 틈바구니 속에서 기술혁신의 상징, 발명왕 카테고리를 창조한 에디슨이다. 동시대의 선구자적 인물로는 엘리베이터 전문 기업을 창업한 엘리샤 오티스, 전화기를 발명하고 AT&T를 창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코닥을 설립한 조지 이스트먼, 다우 케미컬의 허버트 헨리 다우, 파이어스톤을 설립한 파이어스톤, 에어컨 전문 기업 캐리어의 창립 공신인 윌리스 해빌랜드 캐리어, 항공산업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포드 등이 동시대의 선구자적인 인물들이었다. 바야흐로 발명의 시대이다. 19세기 후반 영국보다 발전된 미국의 특허제도,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 상태에서
23개 주가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 모여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11년 뒤인 1787년 연방 헌법을 제정하는 회의에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통해 발명가와 창작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제안을 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선택한다. 미국 최초의 특허법은 1790년에 제정되었고 특허 심사는 국무장관 토머스 제퍼슨 외 2명이 맡았다. 까다로운 심사에 불만을 받아들여 특허를 신청만 하면 되는 무심사 제도를 1973년에 도입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쓰레기 특허가 넘쳐나고 소송이 빈번해져 대중을 기만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1836년부터 무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이 특허를 심사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특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감독관과 특허청을 생성하여 현대 특허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836년 특허 감독관을 생성하고 1870년에는 특허법 판례 기준이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미국의 특허 제도는 영국을 모방하여 발전시켰지만 영국의 특허 제도는 귀족적이며 중세의 틀에 갇힌 반면 미국의 특허 제도는 가난한 발명가도 특허로 부의 이동이 가능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효율적 틀을 마련하였다. 미국 발명가들은 낮에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밤에는 발명에 집중하여 때는 완성된 특허를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였다. 1792년 우체국법을 제정하여 발명가가 특허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게 된다. 반면 영국은 말을 타고 런던으로 특허 신청을 하러 가야 되었다. 생계가 가난한 농부들과 빈곤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1850년대 영국의 발명가들은 특허를 받기 위해 정부기관에 수수료까지 납부하였다. 복잡한 절차에다 뇌물까지 연간 소득의 4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미국의 특허청 수수료는 1869년 기준으로 35달러이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450달러, 벨기에가 420달러, 오스트리아 350달러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보다 무려 10배 이상 비쌌다. 영국의 특허 절차는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의회 등 온갖 관청의 도장과 관청마다 뇌물을 줘야 했다고 한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1850년 단편 소설 가난한 사람들의 특허 이야기를 통해 높은 특허 신청 비용과 복잡한 절차, 뇌물 관행을 비판하였다. 미국은 1836년 전문 특허청을 설립하여 모순을 해결하려 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지역마다 따로 특허를 신청해야 했으며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미국은 한 번의 특허 신청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특허 정보를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해당 발명가에게 부여하며 다른 발명가가 참고한 이후 더 좋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반면 영국은 특허 서류 열람에도 별도 비용을 부과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국토 전역에 특허 도서관을 설립한다. 1790년 미국 특허법 도입 첫 해에 특허 건수는 3건이고 영국은 68건이었는데 50년 뒤인 1840년 미국의 특허 건수는 458건, 영국은 440건이었다. 에디슨이 활동한 시기인 1870년대 미국의 특허 건수는 12,137건으로 증가하였고 영국은 2,180건으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발명가에 대한 판결은 점차 우호적으로 변해 1820년에서 1829년 동안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5%가 되었고 1840년에는 56%로 증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의 자극제가 되었다. 재봉틀 특허 전쟁, 지금이야 낡은 기술이지만 1850년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최첨단 제품의 특허를 등록하고 지키려던 전쟁이 빈번하였다. 에디슨도 전화기 발명자인 벨도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이게 된다. 19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위대한 발명품은 거의 반드시 치열한 특허 소송을 거치게 되었다. 특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변리사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에디슨은 초기 25개의 특허 중 12개를 매각하고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1851년 특허 등록 전 매각된 특허는 12%에서 1911년에는 63%까지 증가하였다. 1850년대 발명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계 제작소가 등장하였고 찰스 윌리엄스 주니어의 기계 제작소가 유명세를 떨쳤다고 한다. 산업혁명과 특허제도, 특허제도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미국의 산업혁명에서의 역할은 분명하였다.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난 것일까?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18세기 후반에 16세기, 17세기도 아닌 가난한 농업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영국을 따라잡았나? 소콜로프는 특허제도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열쇠라고 결론지었다. 18세기 초 유럽의 강자는 네덜란드이며 GDP는 영국의 2배였다고 한다. 산업혁명과 특허제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역시 특허제도와 관련이 깊다. 탁월한 특허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청을 설립하고 발명가에 대한 우호적 판결과 특허 도서관 설립 등 특허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1870년 전후로 에디슨과 벨, 포드 등의 발명가들이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특허 제도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을 짓고 독창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증가하게 된다.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전기 등 거대 산업을 형성하였다. 1870년대 미국의 GDP는 영국의 75%였지만 40년 뒤인 1913년에는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하였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정부는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제품의 비특허 제품 끼워 팔기를 허용하자 기업들은 특허를 비밀로 보호하게 되고 대공황 이전 50년 동안 인구 100만 명당 350건이었던 특허 건수는 1930년대에서 1970년대 말까지 200건으로 감소하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반도체, 제약, 첨단 산업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시카고대 경제학자들은 특허 제도의 인센티브를 보완하여 친특허 정책을 정부에 공고했고 바이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반도체 배치 설계 등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편입하게 된다. 특허청 심사관의 인원을 충원하고 특허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며 특허 전문 법원까지 설립한다. 또한 정부의 연구 투자로 발생한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게 된다. 지식재산과 무역을 연계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을 마련하고 1980년대 후반 공장 없이 연구와 특허만으로 수익을 내는 반도체 디자인 전문기업 팹리스가 등장한다. 반도체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대학이 보유한 특허가 산업계로 이전되고 구글 등 대학 벤처가 등장하면서 실리콘밸리의 혁신 클러스터가 시작되었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에 의존하여 성장한 아마존 같은 닷컴 기업이 생겨나고 천문학적 금액의 특허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또한 이때 등장하였다. 2000년대 전후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이 부상하고 미국인들은 다시 에디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004년 구글의 검색 결과 중 에디슨은 73만 건, 포드의 검색 결과는 316만 건, 잡스는 389만 건이었는데 7년 뒤인 2011년 조사에선 포드의 검색 결과 건수가 3배 증가할 때 에디슨은 6.5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에디슨의 혁신 정신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닌 전기 산업 전체를 설계한 시스템의 설계자였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에디슨을 기업가의 원조라고 칭하였고 1997년 미국 유명 시사허버 잡지 라이프는 천년 역사의 100대 인물로 에디슨을 선정하고 애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연 인물로 평가하였다. 타임지는 지난 천년 중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아인슈타인과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에디슨을 꼽았다. 2017년 BBC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HP 등 실리콘밸리 기업의 모태로 이야기하였으며 에디슨의 멜로파크 연구소의 분위기가 현대 연구소의 모델을 확립하고 문화를 창조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는 12살 때 에디슨과 직류에 대항하는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를 읽고 발명가가 되기 위해 스탠퍼드 공대로 진학하게 된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대다수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 당신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리더십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고 니콜라 테슬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테슬라는 위대한 발명가이지만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는 어떤 것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도 어려웠다. 에디슨처럼 되어야 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그것을 세상에 출시해야 한다. 생산하고 수익을 남겨라. 레리 페이지는 두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하였으며 에디슨은 여러 번 투자를 받아낸 사업가이며 백열 전구와 전기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 월가의 보수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이끌어냈다. 에디슨에게 투자한 투자자는 웨스턴 유니온, 선박왕 헨리 빌라드, 경쟁 관계에 있던 가스 산업의 큰손 윌리엄 H 벤더빌트와 금융계의 제왕 JP 모건 등이었다. 벤처 캐피탈이 없던 시절 이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한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며 테슬라 모터스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2020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에디슨에 빗대어 격찬한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름을 딴 이유는 2008년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회사 이름에 테슬라의 이름을 붙인 것은 전기 자동차의 전원이 교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롤 모델은 에디슨이다.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정신은 에디슨의 백열 전구와 영사기이다. 에디슨이 전기로 뉴욕의 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두 비웃음 쳤고 당시 과학계 주류인 영국 과학자들은 백열 전구는 어떤 것이든 실패할 것이다 라고 냉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에디슨은 마침내 전기 산업을 창조하게 된다. 빌 게이츠는 독서 대통령이란 별명을 가지고 연간 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평을 실으면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베스트셀러로 에디슨 혁신의 부상에 대한 서평을 남긴다. 첫째, 에디슨은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선행자의 경험과 아이디어 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엔지니어, 화학자, 수학자, 기계공 등과 팀을 이루어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연결하였다.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팀원들이 실행하도록 고난을 이양하고 신뢰하였으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배첼러, 크루에시 같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디슨의 업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에디슨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것은 시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디슨은 제품을 설계하고 그 제품이 고객의 요구와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확신시킬 줄 알았다. 사실 백열전구는 에디슨이 발명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는 시장에서 팔리는 백열전구를 발명하였다. 셋째, 에디슨은 발명이 번쩍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의 진척 상황을 관리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배워나갔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실험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은 고되고 힘든 일이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1만 번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법을 10,000개나 알게 되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한다.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여러 명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디버깅한다. 세월이 흘렀지만 에디슨이 쓴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빌 게이츠는 에디슨이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며 에디슨의 메모와 스케치 몇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운이라고 밝혔다. 백열전구를 개량한 아이디어가 그려진 스케치를 공개하고 창조적 사고의 발전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